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한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신사업 실행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반기 단계는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후반부 단계에는 비즈니스의 실행을 하고 직접 성장을 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다섯 번째 시간은 그 전반부인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네 가지의 챕터로 나뉠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하는 과정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비즈니스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한 자원, 사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도 또다시 이걸 나눌 수 있죠. 비즈니스의 모델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 세 번째 수익 모델 개발 및 완성, 이 공부를 하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인 이 시간에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소개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에 대한 이론에 대한 저희 생각과 실제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님이 계시죠. 영화 감독님이. 그분의 콘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이나 다른 분들의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찬찬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베스트셀러에 소개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론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알렉산더 오스터왈더의 그런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라는 분의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번역본도 들어와 있어요. 이 책은 많은 사업 현장과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리할 때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협력 파트너, 핵심 비즈니스 활동, 핵심 비즈니스 자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관계 방안, 영업 판매 서비스 채널, 목표 고객, 주요 비용 항목과 원가 구조, 그리고 수익 창출 방안, 이렇게 주요 항목으로 나누고 이것들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도식적인 이렇게 그림처럼 구조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복잡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쨌든 글자 수에 비해서 그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얼핏 보면 되게 엄청 쉬울 줄 알고 접근을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쪼개고 다시 결합하면서 이론적인 정립을 새롭게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제법 난해한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대부분의 현실 아이템들을 이 책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다소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구성 방식에 빠져가지고 어떤 중견기업의 꽤 작지 않은 규모가 큰 사업을 아주 무슨 상상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린 중요한 어떤 임원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처구니 없는 실패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한 경험도 있고, 제가 강의를 하는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를 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책에 있는 캔버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설명을 시켜보면 스스로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 유명한 책을 예로 들면서 말하고 싶은 주제를 무슨 이 책을 폄훼하거나 이런 뜻으로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우수하고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 저도 함께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사업 현장의 많은 담당자들이 실전에서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설프게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것입니다만 비즈니스는 결코 심오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울러 표현에 있어서도 거창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껴 썼어야 한다고 늘 주장합니다. 설명이나 발표를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전문가들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말해보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품고 있는 진짜 속뜻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본인이 먼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나 스스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때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그때 겪었던 난처한 상황, 그 상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떤 걸 설명할 때 정확히 이해하고 하게 되면 결코 어렵거나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방식들을 그 메타인지라는 말로 설명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언론이나 매체 이런 데 보면 메타인지란 말로 제가 해외에서 어디 강의를 한 적도 한번 있었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나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에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번씩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내가 우리 아이템의 사업적 활용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까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자신이 스스로 설명 가능한 학습이 되면 그 어떤 방식의 표현법이라도 상대를 설득하고 공감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챕터를 얘기해 볼까요? 봉준호 감독님의 콘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도식화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려본다는 거죠. 기생충이란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 영화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봉준호 감독님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약간 잠시 여담을 하자면, 제가 처음 제 프로필을 보면 제 첫 직장이 봉준호 감독님과 영화를 찍었던 사이더스라는 회사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초창기 비기너였을 때의 모습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비기너였던 분도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감독님이 되신 거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봉 감독님은 영화 콘티집을 잘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갖다가 책으로도 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타고난 만화가의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됐겠지만, 이 봉 감독님은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의 모든 장면을 스스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모든 그림을 본인이 직접 그린다는 것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잠시 봉 감독님의 작품을 한번 콘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콘티와 아랫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더욱더 놀랐습니다.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린 사람도, 콘티를 그린 사람도 봉준호 감독님이고, 이 장면들을 촬영을 하나하나 지시한 사람도 봉 감독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봉 감독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완성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하도록 시각화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욱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외에 아울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같은 이미지를 머리에 담고 작업을 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비즈니스 모델로 정리가 될 때 아무리 그 기획자의 머릿속에 잘 정리정돈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만 그려보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려보고 설명하다 보면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될 때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얻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까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인들이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수익 모델만 간단하게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익 모델이 작동하는 데 역할을 하는 주체 혹은 요소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튜브 플랫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영상 제작자와 그것을 보는 시청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을 제공하는 광고주까지 포함시키고 나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만 정의하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기초적인 내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면 아무리 복잡한 사업의 구조도 비즈니스 모델로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작은 모델부터 연습을 반복하신다면 실제 사업도 어렵지 않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 세 번째, 남들의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링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남들이 시작해서 성공한 우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가상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어떤 비즈니스를 만나더라도 사업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나름의 룰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그들의 사업이 성공한 킬링 포인트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정리 가능한 항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 타겟 고객, 주요 활동, 수익 모델, 파트너십 대상, 비용 구조,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면
해당 사업의 구조와 체계가 눈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성공과 실패의 원인도 예상 혹은 분석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링을 간단하게 직접 정리해 본다면 편리하고 저렴한 개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핵심 가치와 이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려는 승객과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를 타겟 고객으로 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운전자를 모집하고 검증하며 요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익 모델은 요금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며 부가적인 서비스의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파트너십 대상은 운전자들이며 추가적으로 지역별 협약 관계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플랫폼의 개발과 유지 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여되며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투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초기 사업 성장의 핵심 관리 대상이었을 겁니다. 제가 작성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것과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들의 초기 사업 계획서에 정리된 내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 사업 모델 하나 소개합니다. 2020년 초에 2020년에 2조 원의 투자를 받는다는 소문과 함께 기세 좋게 출시된 퀴비라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잘 안 알려졌어요. 어쨌든 이 서비스는 디즈니의 전 회장이자 드림웍스의 공동 창업자로 굉장히 유명한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께서 이베이의 CEO 출신인 맥 휘트먼이라는 사람과 함께 만든 숏폼 방식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넷플릭스와는 완전 다르게 10분 내외의 영상 단위로 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한 대신에 디바이스의 가로 세로가 변환되면 영상의 사이즈와 시점이 반응형으로 변하는 다소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선보였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무엇이어야만 했을까요? 뭐니 해도 영상 서비스의 가치는 영상 컨텐츠의 질과 양이어야만 합니다. 넷플릭스 외에도 성공한 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것을 봐도 무궁무진한 컨텐츠의 양과 계속해서 고객을 붙들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퀴비도 아마 초기 비즈니스 모델링의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에 CES라는 굉장히 유명한 행사가 있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주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공개하고 4월 달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겨우 50여 편의 컨텐츠를 보유한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 그 작품들의 퀄리티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실패의 원인 중에는 퀴비의 가격 정책도 거론됩니다. 이미 시장에 안착한 서비스들과의 가격 경쟁력도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퀴비는 서비스를 개시한 지 반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런 실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자기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거죠. 어쨌든 퀴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퀴비의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퀴비의 차별화된 플레이어 방식만 거론을 합니다. 퀴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제공해야 되는 핵심 가치부터 다시 정의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결과론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반드시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성공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링과 그렇지 못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링에서 차이점을 발견해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